제112 기출 문제. 자, 첫 번째.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가 없죠. 자, 재무제표 총 5가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약자를 알아두세요. 재무상태표는 BS, 손익계산서는 IS. 특징은 5글자씩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근데 주석은 왜 2글자죠? 지금 우리 형제 중에서 막내는 지금 사춘기예요. 건들지 마세요. 걔는 2글자고 저기 막내랑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인데 이름표를 보니까 주기라고 써있어요. 네, 주기는 우리 재무제표가 아니죠. 정답은 3번이죠. 5글자가 아닌 거. 자, 다음은 두 번째. 다음 중 정익법으로 감가상각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정익법. 취득가격에서 잔존가격 뺀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죠. 즉 4번의 생산량은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다음 중 이익계엄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번 달 이익계엄 처분계산서에서는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이익계엄 가지고 배당을 주죠. 그리고 각종 준비금이나 적립금을 적립하죠. 그리고 아무데도 사용 안 한 미처분 이익계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배당 3, 4번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우리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상법에 의해서 현금 배당 금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자, 2번의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으로서 이익계엄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익계엄 처분을 해볼게요. 자, 이익계엄을 처분하여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500만원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단서가 있죠.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 금액만 적립하겠다. 즉 현금 배당이 10% 이상인데 딱 10%만 하자 이런 것이죠. 자, 결의 시점에서는 아직 배당금을 지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금 배당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500만원어치 미겨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현금 배당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만큼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익준비금은 금전회원 배당을 자꾸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대변의 자본 항목 중에 이익계엄 계속 남아있게 되면 주주들이 자꾸 회사에 전화해요. 야, 이익계엄 있는데 왜 배당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익계엄금을 이익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차변으로 이익계엄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준비금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차변의 이익계엄금은 요 3개를 전부 더한 1600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때 수익을 인식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매출액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위탁품 혹은 적수품의 경우인데 총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을 할 때, 맡길 때, 두 번째, 수탁자가 위탁받은 물건을 고객에게 실제로 팔 때, 마지막 세 번째, 수탁자가 돈을 잘 받아가지고 위탁자한테 돈을 보내줄 때. 자, 셋 중에 언제가 수익 인식 시점일까요? 그렇죠. 수탁자가 위탁받은 물건을 실제 고객에게 인도할 때, 그때 위탁자가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1번이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훼손한 때 수익 인식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상품권은 2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자, 금강제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 그때 매출이 아니죠. 두 번째로 고객이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구두나 가방 같은 것들을 사갈 때, 그때가 금강제화가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단기할부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 혹은 인도한 날의 수익을 인식한다. 여러분, 할부라는 개념은 돈만 나눠서 받기로 한 것이지 물건을 줬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인도 기준, 즉 판매한 때가 바로 매출 인식 시점이 되는 것이죠. 3번도 맞고, 용역 매출, 자,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 말 그대로 몇 퍼센트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 용역 매출과 또 다른 거 2가지. 자, 건설은 공사계약, 내가 소프트웨어를 오랫동안 장기간을 걸쳐서 개발해 줄 때, 그 3가지는 진행 기준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내 건물을 지어주고 전체 1억을 받기로 했는데 건물이 30% 완성됐어요. 그럼 올해 나의 매출은 30%인 3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계정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계정과목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항목들을 쓱 보니까 2, 3, 4번은 무형자산이에요. 산업재산권,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1번의 임차 보증금은, 자, 내가 어떤 건물을 빌릴 때, 임차할 때 보증금을 일단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채권 성격 있죠. 자, 우리 주로 장기성 채권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주 객관식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책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졌어요. 자, 우리 증자를 할 때 혹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발생하고요. 각각 자본 이익금과 자본 조정이에요. 감자할 때는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각각 발생을 하고요. 하나만 추가하자면 자본 조정에는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기타 포괄설명 2개액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이 들어가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선 상계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면 끝납니다. 일단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4번의 감자 차손도 자본 조정이죠. 손해본 개념들이에요. 그러나 3번의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실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은 5천만원이지만
장부상 기말재고의 가액이 4,500으로 겁나 기재된 경우 해당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겁나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암기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잘 풀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바로 T계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를 올해 기초로 이제 넘기게 되죠. 너무 부족하니까 추가로 당연히 매입을 해줘야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재고가 금액이 7억 원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대변도 금액을 합계하면 7억 원이 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은 판매하고 그다음에 좀 남은 거는 또 내년으로 넘기겠죠. 자, 판매된 부분을 매출원가라고 부르고요. 남아있는 부분을 기말재고로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죠. 합계 금액은 7억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7억 원을 매출원가랑 기말재고가 서로 땅땅 먹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 남아있는 거는 5천만 원이지만 장부에 500만 원어치 적게 계산돼 있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실제보다 500만 원 더 많이 계산되겠죠. 자,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나 수익에서 매출원가나 비용 빼면 매출총익이 나고 또 뭔가를 후다다다다 더 하고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겁나 도출되죠. 근데 이 항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가 실제 금액보다 500만 원이 더 크게 계산된 거예요. 그 비용을 500만 원 더 많이 빼니까 매출총익은 과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영향이 단기순이익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단기순이익도 500만 원만큼 적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은 옳은 설명이죠. 단기순이익이 500만 원 적게 계산이 되겠다. 2번도 맞죠.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500만 원 더 크게 계산이 된다. 3번 자산총계가 실제보다 500만 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맞죠. 기말재고 자산이 500만 원만큼 깎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자본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4번에서 자본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자본 항목 중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단기순이익을 눈덩이처럼 다 더해놓은 항목이 하나 있죠. 바로 이익잉여금이에요. 지금 단기순이익이 500만 원만큼 적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500만 원만큼 적게 넘어가게 돼요. 자본 총계도 실제보다 500만 원만큼 적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담의 거래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개념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7월 1일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3개월에 지급하기로 하다. 단 중개수수료 20만 원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겁나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 부동산이죠. 우리 자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자, 토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땅을 쓸 목적이면은 유형 자산의 토지로 분류하면 되겠고요. 그 판매 목적이다. 우리 판매 목적은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토지도 재고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 목적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땅이든 건물이든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투자 자산이고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걸 사용해 줘야 된다. 또 하나 포인트 바로 수표죠. 수표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의 감소. 내가 발행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거 아니죠. 그래서 나한테는 현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이 아주 소소한 거 하나 있죠. 취득 시 들어간 수수료비용은 취득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부동산으로 묶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9번부터 네 문제는 바로 원가 회계죠.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범위 밖에서 총괄정가는 일정하다.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다. 관련 범위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단기간 그리고 별일 없을 때를 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고정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임차료 같은 걸 들 수 있죠. 공장 임차료. 근데 이걸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비예요? 아니죠. 200만원에서 220만원, 220에서 250 막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단기간으로 딱 놓고 아무 일 없다고 봤을 때 총괄정가는 일정하게 되는 것이죠. 1번이 틀렸어요. 2번은 맞는 설명이죠. 매번 효과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는 대표적인 비관련 효과죠. 세 번째,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저 변동비는 재료비를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뭔가 생수를 만드는 회사다. 생수 한 통에 들어가는 물의 양. 우리 회사가 생수를 한 통 만들든지 1000통 만들든지 관계없어요.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500ml로 겁나게 일정한 것이죠. 이거 막 그래프 외우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이해하면 끝나요, 여러분들. 원가 얘기를 무조건 공식만 암기하세요. 무조건 암기해서 될 게 아니다라는 얘기다. 마지막 관련 효과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즉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 관련 효과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할 정보가 아닌 것은? 이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꼭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T계정 3개. 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일단 제품은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보이죠? 요단강이 요단강 건넜죠. 저쪽은 손익계산서, 2승은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자, 첫 번째 기말재고의 2승이 있죠. 두 번째 단기제품 제조원가, 줄여서 단기제품 2승이 있죠. 3번에 단기총, 직접재료비, 시중농업비, 제조관리비를 다 더한 것으로서 2승이 있죠. 마지막 제품의 매출원가는 저승에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존물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건물 관리 부문이다. 혹은 뭐 공장 임차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넓은 면적을 쓰고 있으면은 원가를 많이 가져오고 조금밖에 안 쓰는 부문은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면적이 타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공장 인사관리 부문.
급여 추격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인사관리를 하는데 인원수가 많으면 신경 쓸 게 많죠. 또 인원수가 적은 부분은 신경 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원가를 인원수에 맞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전력 부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는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많이 가져가야 되고, 전기를 조금 쓰는 곳은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자, 수선 부분은 뭐 기계 같은 거로 고쳐지는 것이죠. 역시 수선 부분에 들어간 원가는 기계를 많이 고쳐진 곳에는 많이 배부하고, 기계를 몇 번 안 고쳤다 그러면 수선 부분 원가는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즉 재료비와 가공원가, 즉 가공비의 완성품원 산량을 겁나 계산하면 몇 개인가? 자,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무조건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량을 한번 파악해야겠죠. 특이점은 그래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자료를 쭉쭉 써요. 자, 기초에는 작년에 70%까지 완성이 된 애들이 5,000개가 올해로 넘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35,000개를 추가를 했어요. 얘네들이 다 완성됐다면 4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대차 평균에 올려서 대변도 4만 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자료에 보시면은 단기 완성이 3만 개라고 되어 있죠. 기말재고가 만 개이면서 30% 가져갔어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완성된 부분을 둘로 나눠야죠. 바로 작년에 70%까지 갔던 그 5,000개랑 단기 0%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25,000개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요래 넘어오고 25,000개가 추가로 완성된 것이죠. 착수된 것 중에서 만 개는 완성되지 못하고 30%만 간 상태로 내년으로도 넘어가게 돼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컨베이어 벨트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일단 5,000개, 25,000개, 그리고 만 개, 대변에 3개가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직접 개발한 방법인데요. 재료비 투입 시점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5,000개 분량, 저는 얘네들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선입, 작년에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와서 70%까지 갔어요. 올해는 70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30%만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선출 먼저 나갔어요. 완성돼서. 그 다음에 25,000개 분량, 얘네들은 단기 시작했어요. 빵프로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움직인 거리는 100%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기말되고 만개 분량은 단기 착수돼서 30%만큼만 움직인 것이죠. 자, 여기서 진심 중에 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재료비랑 가공비인데요. 재료비 완성품 산량은 단기에 재료 투입 시점을 통과해야 그래야 재료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공비는 단기에 움직인 거리만큼만 투입이 된 거예요. 자, 일단 재료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5,000개 선배님들 단기에 재료 투입 시점 통과했어요? 아니죠. 작년에 통과했죠. 그래서 단기에는 재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5,000개 후배들이죠. 걔네들 단기에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재료를 투입받아서 갔죠. 그래서 25,000개 분량을 다 받았고요. 기반 제공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재료는 10,000개 분량을 다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가공비 계산해 볼게요. 자,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자. 5,000개 곱하기 30%만 움직였죠? 그래서 1,500개. 그 다음에 25,000개는 어차피 100% 곱해봤자 25,000개죠. 나머지 기말 제공품 10,000개는 30%만 움직였기 때문에 30% 곱해주면 3,000개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완성품 산량은 45,000개, 가공비는 29,500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 여러분, 원가 얘기도 이해하면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가시세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시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문제죠. 소비지구 과세원칙이 맞는 얘기니까 생산지구 과세원칙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전단기 세액공제법 맞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거래액이 아니죠. 매입세액을 빼주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인 것이죠. 즉 세금 부담하는 거는 소비자가 되고 세금 납부해야 되는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국세냐 지방세냐가 있는데요. 부가세는 국세죠. 지방세가 아닌 것입니다. 자, 발음이 유의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만약에 김밥차고 새로 연다. 사업 개시일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무공무원들이 할 짓거리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때 신청했는데 실제로 언제 개업하는지 확인하고 돌아다니면 참 행복하겠죠. 삶의 질이 확 높아지겠죠. 아니죠. 세무공무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신청은 바로 그날부터 과세기간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좋은 집에 막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세무공무원들이 막 집에서 문 두들기고 그러면은 나오지도 않고 막 자기 재산 막 어디 빼돌리고 뭐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사업을 중간에 그만뒀어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너 폐업해서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내고 끝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확정 때까지 혹은 예정 신고 기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틀렸고요. 마지막 4번 간이과세자는 1년을 통으로 과세기간을 하죠. 3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적격증빙을 받아올 것,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 현금영수증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받아오면 돼요. 두 번째, 불공사유가 아닐 것.
1번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점 평상의 매입세액 안되죠. 불공이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두 번째,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 업무 영수증자 1998cc에 차량 유지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상의 매입세액 안되죠. 증빙은 문제가 없지만 불공사유죠. 1000cc 초과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세 번째, 제조부사의 화물차 수리를 위해 지출하고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불공사유도 아니기 때문에 3번은 공제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3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 요거는 적격증빙이 아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은 무증빙이나 똑같아요. 즉, 안 받은 거가 같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4번은 적격증빙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가 없겠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